점점 찰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1월 2일입니다. 2025 하고 싶은 만화전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화클래식 미학탐구에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최지훈 작가님 일단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빈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만을 위한 공개 방송을 준비한 사이드비의 정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어쨌든 저희 임나훈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단독 콘서트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굴 위한 단독 콘서트? 세 분만을 위한. 안녕하세요. 저는 미학탐구에서 함께 패널 만화 얘기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인수고요. 자, 저는 미학탐구에는 사람들이 터져 나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새롭고 기분이 묘하게 좋기도 하고 뭔가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방송이 올라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후회하겠죠. 아, 방송하는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2025 하고 싶은 만화전 다빈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미학탐구에 이거 공개 방송 할 때 앞에 이제 황배리 작가님 얘기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떼놓고 이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올해 좀 어떠셨는지. 아, 갑자기요? 올해 빨리 하고 가자. 네. 올해 사람이 작년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첫날에는 이제 당황스러웠다가, 둘째 날 끝나고 오늘 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이제 작년보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행사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작년보다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와주신 분들이 조금 작년보다 더 즐거운 행사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즐거워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임나훈 작가님은 작년에는 부스로 참여를 하셨다가 올해는 이제 공개 방송을 위해서 오셨는데 좀 일찍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쭉 둘러보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저 아직 이제 한 바퀴? 1.5바퀴 정도 살짝 돌았다가 정신 없어서 잠깐 바람 쐬고 다시 왔는데요. 네. 약간 처음 느낀 감상은 되게 그 그룹 부스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엔솔로지나 같이 단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뭔가 더 활기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볼거리도 많고 그런 점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한 번 더, 2바퀴 정도 한 번 더 돌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훈 작가님은 작년에는 이제 공개 방송으로 오셨다가 그쵸. 올해는 부스 참여까지 하셨는데 네. 너무 바빠서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네, 너무 바빠요. 어떠셨습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뭐 이래저래 참여한 느낌? 그쵸. 그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계속 함께하는 사실 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부스를 얻어서 참여를 했는데 저 개인도 개인이지만 네오소울이라고 해서 같이 함께하던 분들이랑 부스 얻어서 했는데 뭐 작년에도 많이 느끼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그 필드에서 현장에서 절 찾아와 주시고 팀원들 찾아와 주시고 만화 좋아하는 분들 직접 만나니까 되게 기쁜 마음이고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화를 정말로 좋아하고 창작 만화를 직접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과 독자들과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사실은 거의 유일한 곳이 하고 싶은 만화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오랫동안 이러저래 많이 얘기해 왔고 실제적으로 사이드비가 잘 준비해서 몇 년간 해서 사실은 결실을 맺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 막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 진짜 매년 눈물이 난대. 매년이 아니에요, 매 순간. 아 근데 진짜.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지금 거를 말하면 당장 울 수 있어요. 부탁해요. 우는 거를 그러면. 본 적은 없는데. 안돼. 왜 제가 진짜 이게 네. 빈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다빈님, 나훈님, 인수 작가님이랑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사실 네. 이 얘기를 뭐 인수 작가님이랑 안 지는 한 7, 8년 됐나? 그쵸? 2019년부터 그쵸? 이 얘기를 그때부터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함께 했고
뭐 예전에 뭐 쾅이나 그 이전부터도 많이 얘기해 왔고 하면서 이 되게 천천히 쌓여온 이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저는 순간순간 너무 감동적인 거야. 아 진짜로. 그리고 뭐 여기 참여한 분들도 아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절 지나간 분들 혹은 한 다리 건너서 뭔가를 배워가거나 노력했던 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하니까는 그 사람들의 만화도 제가 보고 같은 동선에 있는 작가로서 위치에 있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작가들이 필드에 나가서 메이저 작가가 되기도 하고 혹은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들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자기 만화를 보여주고 하는 과정에서 아 진짜 이제 시작이다. 아 진짜로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진짜 한국의 출판 만화가 한번 푹 꺼졌다가 거의 한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실제로 출판 만화 시장이 엄청 커지기도 했고 맞아요. 네, 확실히 네, 많아지기도 네, 했어요. 네. 최근 그런 들어서. 맥락에서 되게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매량이 얼마나 좀 팔렸어요? 좀 잘 팔렸어요? 즐거우시죠? 판매량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뭐 비교가 안 되죠. 조금만 숫자 조금만 더 더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냥 제가 느낄 때는 거의 언리미티드 에디션급인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만 봤을 때. 네, 왜냐면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그 제가 많이 참여해봤잖아요 여기저기. 그죠. 근데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다양한 팀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팔잖아요. 뭐 디자이너들, 네네네네. 뭐 편집자들, 뭐 굿즈 파는 사람도 있고 패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는 온전히 만화만 사러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네. 그 밀도나 그 집중력이 달라서 판매량이 거의 언리미티드급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어느 부스는 지금 1,000만 원 찍었어요. 3일 3일 동안. 동안요? 네, 3일 동안 1,000만 원 찍고 있고. 대박이네. 아, 그분들 우리 카드 리더기를 쓰고 있어서 수수료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작년에도 여기서 공개 방송할 때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더 잘할 거니까 그리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잘 되고 나니까는 지금은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이상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 능력 바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뭐 매번 부끄러워하시지만 최정 작가님이 매년 수업을 하면서 쌓여온 클래스들에서 지금 엔솔로지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이드비가 등장해서 그 씨앗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최대의 난제가 뭐냐면 대관료거든요. 근데 여기 SWA가 대관료 안 받으면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하고 빌려주기 때문에 지금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건데 이 행사가 더 커지게 되면은 뭐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더 많은 유닛이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부스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퀄리티 보장 이런 것들이 내가 바랬던 것보다 너무 빨리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꽤 좋고 그리고 제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있어서 좀 놀랍긴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랫동안 같이 얘기해온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은 웹툰에서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사실은 저변에서 이미 되게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죠. 필드에 있으면 그걸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근데 그거를 최전선에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규합할 거냐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출판 만화 시장이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하만전이 타이밍 좋게 등장하면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만화뿐만 아니라 이거랑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 있는 관계자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가는 행사가 됐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의미에서 한번 하고 싶은 만화전 얘기를 잠깐 앞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미학탐구에서 다뤄야 될 작가님은 황별이 작가님입니다. 황별이 작가님은 지금 이 행사장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56번 부스죠. 히읗 티긋이라고 써있는 훗한나 그리고 타이거리스 페이퍼 그리고 이제 황별이 작가님이 한 팀을 이루어서 56번 부스에서 책을 팔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죠.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라는 작품은 2024년도에 한국 만화가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출판 만화 작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소식이 조금 아직 안 전달될 수 있겠지만 황별이 작가님은 내일 2025 오늘의 우리 만화라고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번씩 만화 5편을 선정하는 시상이 있거든요. 그 5편 중에 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셔서 내일도 만협에 가서 상을 받으십니다. 11월 3일인가가 다 만화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가서 상을 받는 분인데 지금 56번 부스에서 제가 여러분들 오시면 질문하면은 선물 드리려고 믿을 수 없는 영화관 책을 드리려고 찾아가서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동공이 풀린 눈으로 다 팔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작을 들고 왔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 책 나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56번 히읗티그 부스에서 꼭 좀 홍보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 증인인 겁니다. 뭐냐면은 타이거리스 페이퍼 이게 한유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황별이 작가랑 훗한나 작가님의 장편 만화 비평집이에요. 스포일러진이 오랜만에 나왔고,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 황별이 작가님한테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이 지금 부스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단돈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스 카드 결제 됩니다. 카드 결제 되니까는 가셔서 많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유나님 저 했어요. 자, 황별이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개글도 여러 개 있는데 본인이 우리 하고 싶은 만화전 사이트에 올려놓은 소개글이 있어서 이걸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글과 그림을 엮어 만화를 만듭니다. 단행본, 믿을 수 없는 영화관, 사진 한 장의 무게,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또 성탄, 그리고 단편으로는 보통권, 서운한 마음 등을 쓰고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님 항상 이 소개를 할 때 본인을 글과 그림을 엮어 만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쓰고 그렸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첫 시작이 만화가 아니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설치예술, 파인아트 쪽에서 시작을 하시다가 이것도 이제 여기 있으신 임나온 작가님과 최재훈 작가님이 증인인데, 저희가 이 미학탐구회가 탄생하게 된 토크쇼가 있어요. 2019년도에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2호점 할 때 황별이 작가님도 토크쇼에 참여하셔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파인아트를 전시를 했는데 졸전이 끝나고 나니까 내 작품이 안 팔리니까 그냥 쓰레기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 더 이상 파인아트 못하겠다 하면서 다음으로 찾은 본인의 표현을 하기 위한 예술이 만화였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2018년 요때니까는 그러면서 우리랑 만나면서 2019년부터 쭉 작품을 같이 해오셨는데, 그때부터 최재훈 작가님은 황별이 작가님이 범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 파인아트 하면서 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저도 다양한 매체에서 일을 해봤지만 네. 가장 쉽지 않은 게 애니메이션 일이랑 그죠. 파인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그 워딩은 제가 쓴 게 아니고 황별이 작가님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주변에 이제 상담이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 신의 복잡성 혹은 뭐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황별이 작가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 만화라는 매체가 더 맞다는 거가 내재돼 있었던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수신지 작가님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들어보면은 네네. 사실은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뭐 철학을 한다던가 뭐 글을 쓴다던가 이게 뭐 파인아트를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 만화로 넘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세계를 글과 그림을 함께 엮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장의 이미지와 한 줄의 문장으로는 되지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내 거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시작했다가 알고 봤더니 그게 만화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황별이 작가님도 그랬던 패턴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보실 때부터 이게 첫 작품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성탄이었고 그다음에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가 나올 때쯤에가 저희가 같이 2019년에 같이 토크를 하고 이랬던 시기인데 그때 어떤 지점에서 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황별이 작가님은 이거는 제가 좀 앞서서 얘기하기 전에 좀 생색을 내고 싶은데 잘 하시잖아요, 평소. 제가 생색 마왕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또 미학탐구에서 그 작가님 만화를 다룬 적 있잖아요. 네. 사진 한 장에 묻는 게 그 NPC 비긴즈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이 작가의 만화 혹은 세계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설명한 적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2019년 전후로 해서 작가님의 만화를 딱 만났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이분의 만화의 만듦새는 만화에 대한 애정 혹은 이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출판 만화였을 때 즐길 수 있게 만들어내세요. 마무리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물론 어떤 단순한 진의 형태나 뭐 떡제본이나 뭐 합동지나 이런 것도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황별이 작가님의 만화는 항상 그 책의 형태 그리고 뭐 비율 그리고 내용이 항상 한 덩어리로서 그 책을 사고 그 책을 읽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그 사람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화를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오랫동안 이쪽에 있는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황별이 작가님 만화를 봤을 때 이분은 웬만하면은 오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미학탐구에서도 한번 다루자고 했던 게 생각보다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황별이 작가가. 맞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최성민 작가님도 그렇고 뭐 란탄 작가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작품의 질에 비해서. 그런 맥락에서 황별이 작가님도 한번 꼭 다루자 하고 그때 잠깐 다루고 이번에도 하만전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네.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이쪽 독립출판에서 좋은 작업을 하시면서 잘된 혹은 좋은 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산호 작가님도 그렇고 네. 그런 맥락에서 이 행사랑도 어울리니까 이왕이면 이번에 상도 타셨고 황별이 작가님의 믿을 수 없는 영화를 한번 다뤄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황별이 작가님은 항상 그러니까 내 만화가 책으로 나올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만화도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고 연그러져 가는 과정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게 오늘 우리가 좀 많이 다루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라고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전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팟캐스트에 다루고 있으니까 다들 미학탐구에 듣고 계신 거죠? 듣고 계시니까 찾아오신 거죠? 황별이 작가님 다뤄놨으니까 그 작품들에서 보시면 되고. 자,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란 작품이랑 같이 이제 황별이 작가님 작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에 대해서 이제 또 황별이 작가님이 써준 소개 글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어떤 영화를 관람하시나요? 영화관 매니저 곽풀립, 보일러 고객센터 상담원 이희소, 카페 매니저 고무섭이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버텨내려는 순간들을 그린 장편입니다. 라고 한 260쪽의 책이고요.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임나훈 작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두 번째 읽었을 때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그 황별이 작가님의 그 전작들 쭉 읽어보시면 항상 그 주인공이 가진 중심적인 정서가 그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어떤 한 부분에 제각각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엔 나오는 등장인물 세 분 다 저마다의 각자의 외로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로움이 예전에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 쓸쓸함이 여운으로 짙게 남는 이야기라고 저는 느꼈다면 이번 이야기에서는 뭔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의 느낌이 느껴졌어요. 뭔가 자유를 갈망한다는 느낌이랄까? 뭔가 작가님이 사실 황별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탐조 활동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네, 이게 네. 팬데믹을 거치면서 작가님이 갖게 되신 취미 생활이시거든요. 새 매니아죠. 네, 새 매니아신데 저는 그 팬데믹이 이 작가님한테 끼친 영향이 되게 이 작품에 크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읽을 때는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에 좀 황홀했다면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작가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서에 좀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야기를 하나 더 넘어서 작가님이 앞으로 다루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새로 나온 단편들이나 앞으로 내신 그런 이야기들에서 다루는 정서도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뭔가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풀리비의 마음처럼 뭔가 작가님도 앞으로의 그 작품 세계에 그런 정서가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어요. 네. 다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나온 작가님하고 대체로 비슷한 의견인데요. 믿을 수 없는 영화관 이전의 작가님 작품들도 물론 좋았고, 저도 결말이 여운을 남기는 쪽에 더 가깝지 않았나. 어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니면 더 나아가 뭔가를 전달한다 보다는 정서로서 그것을 전달하려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라는 만화를 저도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데, 이 만화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 주인공 이소, 플리피, 무섭이 이 세 사람이 작품 말미에 가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변화를 겪는데, 무섭이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주도 매장으로 가고, 이소는 학교 밖에 있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플립은 자기가 있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만화에서 공간이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공간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이나 그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라는 작품이 이 세 주인공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딱 맞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그 얘기하는 만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만화에 희망이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처럼 이 우리가 언제나 뭔가 이 플리피라는 주인공처럼 있을 곳을 못 찾아서 되게 방황을 하지만, 그 방황이 언제나 괴로운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일종의 방황의 방법론이나 옮겨다니기의 방법론 같은 더 나아간 이야기를 저는 이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희망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기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작가님이 그리시기까지 되게 많이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고 느꼈고, 그래서 나온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작들에서 훨씬 더 많이 나아간 작품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비님 의견 좀 공감하는 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3명 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까지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다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근데 사람 모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외로움이랄까, 공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아침 저녁까지 잘 친구랑 놀고 집에 들어올 때도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자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는 뭔가 완벽한 편안함이랄까,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추구하다 보면은 걸릴 수 있는 뭔가 해결 안 되는 외로움, 공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황배리 작가님은 그거를 피폐해질 수 있는 거를 이 작품에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픽 노블 형식의 원래 네. 웹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무슨 얘가 이 친구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황배리 작가님이 딱 그런 상태인데 이번 작품이 너무 리듬이 좋고 그리고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번역 때문에 내가 그 외국인이 아니어서 그 감정을 못 느껴서 그래픽 노블이 재미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작품을 보면서 와, 이 작가님이 만들어낸 리듬, 아마 이 작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쏴 지나가는 거라든지 뭐 펑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너무 처음으로 재밌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공허 이런 것들을 좀 위트 있게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만 즐겁게 살자. 라는 생각을 좀 보여주고 이게 근데 작가님의 평소의 생활 태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 꽤 재밌었고 작년에 만난 책들 중에서 진짜 몇 손가락에 꼽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최재원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수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만 덧붙이면 네. 이게 그래픽 노블의 탈을 쓴 한국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사실 이게 왜냐면은 그래픽 노블의 문법이 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만화적으로 많이 공부해 보면은 왜냐면은 그래픽 노블은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멀다는 게 독자와 되게 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내가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만화는 문법적으로는 그래픽 노블 같은 문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세밀하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감정선을 따라가게 세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한국 만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픽 노블 같은 구성을 하고 있지만 잘 보면은 그냥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게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선은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좀 충격을 먹었죠. 이게 좀 여러모로 놀라운 만화예요. 사실은 이 만화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온전히 만화적 풍경을 경험시키거든요. 이 만화는. 네. 독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이 이야기는 왜 만화여야 하는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만약에 다른 매체로 만든다면 어떻게 각색해야 되나. 그게 어렵고 상상이 안 될수록 그 만화는 좋은 만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황별이 작가의 만화는 온전하게 만화로서 경험시키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몇몇 빛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메타포적으로도 이게 아까 전에 앞서 주제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외로움이나 혹은 각각 개개인에 관한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너의 이야기, 너의 삶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결국 물으면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든 괜찮아 라고 하면서 끝나는 만화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 작가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영화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카페인가? 그 이이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라디오를 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이 주제와 연결되는지 상상하면서 사유하면서 보면 더 좋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그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절제하면서 담아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미 되게 가상의 허구의 세계를 다루잖아요. 맞아요. 가짜의 세계. 그렇죠. 근데 그 허구의 세계라는 게 지금 만화를 잘 봤더니 실제로 여기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 것만 같아. 그리고 이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메타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있죠. 네, 근데 왜냐면은 대놓고 어떤 면에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아 절대.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메타포가 뭐냐면은 무의식과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식하고 있고 뭘 의식하지 못하는지 이 나는 누구인가와 끊임없이 연결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무섭이었나? 네. 이 무섭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국에는 끝끝내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제주도 가서 알잖아요. 아 이런 거였나? 내가 플리가 나는 이래서 멀어졌던 건가? 왜 멀어졌나? 이거 모르잖아요, 처음에. 근데 결국에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뭘 의식하고 있는지, 뭘 의식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왜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그리고 모르는 것도 괜찮고, 아는 것도 몰라도 되고, 이런 복합적인 메타포들이 이 만화 내내 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건 그것들을 이 만화를 보는 동안 경험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비로소 그 주인공이 괜찮다고 너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 태도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난 위안을 얻거든, 이 만화에서.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주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순수한 만화적인 풍경으로 경험시킨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기 세 분도 얘기했지만은
순수하게 만화적 풍경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의성어가 칸 위에 얹혀진다던가 말풍선과 그 인물들이 막 뒤엉켜 있다던가 그리고 칸 밖에 있고 칸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다 재단이 되어 있거든요. 엄청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거. 사실 이 그림체만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되게 미니멀하고 색감도 차분해서 뭔가 혹시 약간 쉽게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대각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그런 칸이 아니라 정말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말 각이 있는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재단할 수 있는 칸으로 되어 있어서 겉보기에 1차적인 첫인상은 좀 뭔가 단순하고 정갈해 보인다라고 느끼겠지만 재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들어간 것도 물론이고와 말풍선이나 어떤 색깔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서사의 깊이 층위가 다른 이야기가 겹쳐져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작가님이 뭔가 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이게 만화책으로 나와야만 했던 그 이유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자가 그걸 느낄 수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혹시 자료 다 있나요? 네네 다 있어요. 그래서 최전 작가님 거. 지금 사실 너무 할 얘기 많은데 네. 말씀 빨라지고 있어요. 네. 점점.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두 개만.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방금 전에 저 장면에서 이 장면? 이 장면에서 이게 첫 장면이거든요. 첫 장면 만화에. 네.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딱 그 사이즈도 영화 그쵸? 사이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만화를 보고 있잖아. 근데 이게 만화에 대한 미학을 많이 탐구하면은 만화는 창문, 그러니까 칸의 예술이잖아요. 네. 만화 고유의 예술은 칸과 말풍선이거든요. 우선은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지만, 근데 칸이라는 거는 왜 만화적 예술이냐면 영화는 예를 들면은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정해진 프레임을 보잖아요. 근데 만화는 끊임없이 장면에 따라 프레임이 바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 시작해요. 이 만화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영화가 아니라 만화야. 근데 저 풀립이 있는 공간은 사실은 허구의 공간 속에 있는 것만 같아.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현실에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현실에 있는 친구들이랑 계속 뭔가 대화도 하고 만나거든. 소통을 하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독자가 이게 시적인 거구나. 맞아요. 이게 내가 적절한 표현이다.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면서도 동시에 시적인 무언가를 내가 만화적으로 경험하고 있네라는 걸 첫 장면부터 선언해요. 이게 굉장히 만화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넘기면은 그러니까 초반 페이지에서 어쨌건 비현실에서 현실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문법적으로 알려줘. 이게 어떤 만화가 될지. 좀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기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넘길게요. 그리고 보세요. 나서 살면 되잖아. 이거 서점에 다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장면인데 이제 주요 인물 셋이서 만나요. 초현실적인 풍경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만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어. 그냥 시적인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요. 이게 결국 연결된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초현실적인 공간에 있다가 과거 얘기가 나와요. 색깔로 연결해서. 그쵸. 근데 그 색깔이 뭐냐면은 파란색 색종이야. 근데 앞에 있던 그 바다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건 동시에 뭐냐면은 프레이밍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칸이란 말이에요. 칸. 한마디로 지금 재밌는 게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 칸이 닫혀 있잖아요. 내가 창문 너머로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 너머 세계로 초현실적인 공간을 보면 내가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저들은 뭘 하고 있지? 저기는 어떤 공간일까? 사실 저기는 약간 죽음의 공간이거든요. 일종의. 네. 그리고 나서 넘어왔더니 갑자기 바다인지 뭔지 종인지 칸인지 알 수 없는 애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근데 이때는 어떠냐면 갑자기 어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갑자기 내 앞에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칸이 아니라 실제는 몇 장의 종이 혹은 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유가 아니라 갑자기 현실이 된 거지. 근데 사유면서 동시에.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어떠냐면은 동시에 칸이 굴러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만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종이를 접기 시작해요, 인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내 독자의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가 창문 너머에 있다가 갑자기 내 앞에 도착했는데 다시 그 종이가 접히면서 사실 종이였죠. 종이가 접히면서 다시 그 창문 너머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거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장식적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종이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날개,
이 날개라는 건 결국 이들이 귀결점이랑 연결되거든요. 주제적으로 만화 이야기랑 겨드랑이에서 간지러워서 날개가 네. 돋을 것 같다는 거랑 그러면서 결국엔 이 종이를 접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또 다른 어떤 언니였나 맞죠? 예, 누군가요? 그 사람의 딸이 그 종이를 접는데 이 딸이 줬는 종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날개 천사를 말하는 걸 접고 그 위에 누워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별거 아니지만 이 풍경도 사실은 굉장히 만화적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해보면 좋은 게 왼쪽에선 칸이 없고 열려있고 다시 이 종이들이 칸으로 넘어가고 또 넘겼더니 칸이 없는 공간에 접혀져 있는 종이 위에 아이가 놓여있고 다시 또 칸이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알면 더 재밌거든요 이 만화가. 근데 사실은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이 독자는 이걸로 충분히 즐기면서 보기 마련이거든요. 리듬이 너무 좋겠다. 감각적으로 네,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나는 누구인가? 거칠게 얘기하면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지? 내 삶은 어떤 형태이면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되게 디테일한 현실적인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젖어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만화적 풍경으로 젖어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연출은 사실 다른 매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굉장히 만화적인 풍경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한 만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만화가. 예. 되게 엄청 가치 있는 만화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거.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 임나온 작가님도 뭐 보내주신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무섭이가 그 다음 장면으로 그냥 갈게요. 네. 그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라는 제목을 썼기 때문에 뭔가 영화와 겹쳐지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이 만화는 되게 만화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영화적인 문법도 같이 재밌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찾으면서 읽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뭔가 디졸브 되는 영상을 볼 때 디졸브 되는 그 연출을 이 만화적으로도 황별이 작가님이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활용하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제가 이제 골라온 장면은 저 한 장면 정도지만 읽어보시면은 동일한 약간 연상되는 연상법처럼 어떤 한 인물이나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뭔가 배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간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지만 뭔가 영상도 같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는 뭔가 쉼이 없이 계속 이 흐름을 타고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능동적으로 읽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일방적으로 이 책을 보고 있다? 약간 이 책을 이렇게 뭔가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당하고 저는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좋은 없는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미학 덕후니까. 네. 만화 작품과 미학 덕후니까. 소통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약간만 덧붙여 설명하자면 미학적으로 어떤 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제가 좀 자주 얘기했던 건데 만화는 칸과 칸의 예술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드리블을 해. 근데 첫 번째 컷은 이러고 있고 두 번째 컷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드리블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백호가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있는지 우린 모르거든요. 그냥 두 컷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사유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극대화되면 엄청나게 시적인 순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백호가 생각하는 강백호니까 이렇게 드리블 할 거야라고 사유하면서 보는 게 만화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만화의 강점이자 극대화된 미학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걸 엄청나게 활용을 잘하는 게 황별이 작가님인데 사실 좋은 작가들은 그걸 활용을 잘해요. 사실 슬램덩크도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나온 작가님이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은 만화는 시공간이 전혀 다른 컷들이 나열돼 있어도 그거를 독자가 알아서 끊임없이 사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만약에 주제가 강력하고 세팅이 잘 돼 있는 경우 아무 맥락이 없는 5컷을 6컷을 한 페이지에 놔둬도 그거를 무슨 맥락인지 알고 읽는 거죠. 마치 아까 전에 제가 그 파란색 종이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파란색 종이만 봤을 때는 아무 맥락이 없는 뭔지 모르겠지만 앞뒤에 있는 장면과 이야기가 뭔지 아니까 그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제가 알아서 사유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그 나온 작가님 얘기한 게 전혀 다른 혹은 시공간에 있는 혹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컷들이 나열돼 있어도 그거를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마치 당하는 기분처럼.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 장면 보면 이 무섭이가 자신의 사장님과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내면까지 가는 이 한 시퀀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저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재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칸이 나눠져 있어도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여도 이게 하나로 흐르듯이 이어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로 치면 뭔가 원테이크 촬영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화지만 어쨌든 뭔가 영화라는 것과 이 소재를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자 보면,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뭐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그 카페 소금이 눈처럼 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풍경, 그러다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의 과거에 얘기하던 장면들, 그리고 다음에 가면은 이제 그 다음 장면 보면 무섭이가 강아지랑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서 다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해서 뭔가 이 흐르듯이 원테이크 촬영인 것처럼 의식의 흐름을 인물의 이제 내면 깊숙이까지 설계를 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뭔가 만화적인 연출을 정말 치밀하게 구성을 하셔서 연결을 하신 거라고 느껴서 읽을 때 되게 이 장면에서 엄청 감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인셉션 영화처럼 뭔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만화로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안에 그 모든 거를 시간과 상관없이 이런 연출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되게 구성적인 면에서 되게 탁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정도 살짝만 덧붙이면은 이런 것도 되게 탁월한 건데, 이 장면이 이게 쭉 현실의 카페에 있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무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에 있는 장면을 선형적으로 따라가다가 다음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선형적으로 따라 읽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네. 근데 이게 되게 만화적으로 탁월하게 잘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크게 한번 왼쪽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고 오른쪽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은 현실이고 오른쪽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의 문법이 다른 거예요. 왼쪽은 더 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른쪽은 격자문이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왼쪽을 따로 보여주고 오른쪽을 따로 보여주면 마치 다른 만화가처럼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구성적으로는 선형적으로 읽히는 만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전혀 다른 시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황필 작가님이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장면이 그래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거 두 번째부터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나 이 장면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긴 한데, 이건가요? 왜 이렇게 뜨지? 왼쪽이 잠시만.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라는 만화가 진짜 좋은 점은, 만화를 조금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미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칸을 진짜 많이 의식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만화를 보다 보면. 여기가 아닌데? 그런 거죠. 너무 오타쿠면 어느 순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근데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은 진짜 보다 보면은 하고 칸을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이 만화가 공간에 대한 만화이기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칸도 사실은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아까 창문 얘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그 창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어떤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도 있는데 가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단절로도 느껴질 수 있을 법한데, 만화에서는 이게 연결로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되게 명확하게 의식하고 시도한 연출들이 전 이 만화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 띄운 장면인데, 이게 이 앞에 사진이 이소가 이 칸 안에 들어온 플리피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면서 이 플리피가 보던 세계를 자기가 감각을 해보고, 그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이 칸이 없어져요. 비슷한 장면들인데 그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이제 보는 세계로 그거를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두 페이지를 보면서 만화의 칸이라는 게 약간
플리피 직업이 영화관에서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잘못 띄웠던 장면이 플리피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플리피가 영화관의 문을 열어주면은 거기에 어떤 상상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어떤 칸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를 좀 감각을 하게 하고 그것과 접속되게 하는 한 일종의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황별이 작가님 만화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얘기도 살짝만 덧붙이면 네 하고 이게 넘어갔어요. 뭐냐면은 좋아. 이게 필요해서 그래. 왜냐면은 이게 계속 어떤 면에서 산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쵸. 계속 이러고 있나를 계속 알면 더 재밌어요, 이 만화가. 맞죠. 여러분 다 사실 거니까 이 만화. 그러니까 이 작가 이러면은 칸을 다 쳐도 되잖아요. 그래도 네, 전달은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건 칸을 안 치고 어떤 건 치고 어떤 건 열었다가 닫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이 정도로 섬세하게 연출하는 데는. 근데 이 만화의 주제란 건 뭐냐면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지? 내 이야기, 내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떤 형태일까에 관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창문 너머, 그러니까 칸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 만화를 본다는 건 이 창문 너머를 보는 거잖아요. 이 작가의 세계를. 그러니까 이 작가의 세계를 계속 끊임없이 본다는 건 뭐냐면은 내 세계를 보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만화의 주제가 그거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도 뭐 지나간 장면이긴 하지만은 그 고등학생 여고생이 창문으로 뛰어넘으면서 칸을 뛰어넘는 장면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 찍은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의 주제,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창문 너머 혹은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탐구 혹은 고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영화의 장면에서도 질문을 시작할 때 영화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화기도 하지만은 칸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도 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열린 세계 안에서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에 관한 얘기니까는 이 칸에 대한 연출과 미학을 계속 이 이야기와 연동시키는 거죠, 이 작가가.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이게 영화적인 그 비율이 또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인공이 있는 곳이 현실인지 아니면은 이제 상상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도 뭔가 인물이 보는 시야와 독자가 보는 시야를 일부러 약간 엇갈리게 연출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일치하게 하는 데에서 작가님이 어떤 나의 자화상 같은 거를 마주하게끔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만난 작품 중에서 굉장히 만화적으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 황별이 작가님 작품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좀 덧붙이면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황별 작가님을 전 되게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정말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필드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거 믿을 수 없는 영화 저도 작년에 보면서 이거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확 맞아. 바뀌었어. 확 바뀌었잖아요. 되게 맞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NPC 비긴즈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다다음 작품들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이 작가로서의 행보로서 황별 작가님의. 근데 엄청나게 너무 많이 깨달은 거야, 이거 하시면서. 그게 또 만화에서 엄청 느껴져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후속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팔고 계신 이거 빛의 별의 조각, 네. 별의 네, 조각. 맞아. 죄송해요. 전혀 다른. 네, 그럴 수 근데- 있지. 비슷하죠. 근데 이 작품도 그렇고 뭐였지? 뭐였죠? 그거? 속삭이는 네. 귀. 속삭이는 귀. 그것도 그렇고 깃털들. 몇 개 단편들이 있어요. 이 이후에 한 게. 근데 그걸 보시면은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 엄청난 절제로 이루어진 작품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띄워놨어. 네, 엄청 이게 정점이기도 하고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죠, 이 작가로서. 근데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이후에 하신 단편들이 엄청 신나신 거야. 자신이 느꼈던 어떤 만화적 미학에 대한 풍경들을 이 단편들이 엄청 잘 녹아내셨어요. 약간 폭발하는 느낌이 그래서 있어요. 그걸 보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 갖고 있는 어떤 절제미가 대단하지만 저기서 뿜어내는 어떤 일종의 즐거움? 만화적 약간 즐거움? 흥분됨도 느껴지고 네, 그런 것도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기 좋다. 꼭 구매하셔서 보면 좋을 거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 황별이 작가님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네. 뭔가 그게 정점이라면 이 이후에 있는 작품들은 저희는 미리 조금 봤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영화관과 황별이 작가님의 초기작인 다시 또 성탄이나 아니면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가 다시 뭔가 영향을
감성이 섞인 섞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 약간 맞아요. A와 B가 섞인 AB 같은 느낌이 저는 뭔가 들더라고요. 퓨전이네요, 퓨전. 네, 약간 원래 퓨전, 그렇게 되죠. 퓨전이에요. 작가들 발전이라는 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미있는 단편들의 어떤 실험들, 네. 그 재미들을 또 가져가시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또 다른 장편 혹은 뭐 단편들을 모아도 어떤 모습이 될지 더 궁금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팔로우업을 해도 놀랍죠. 되게 좋은 작가고 더 크게 될 거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작가의 지금 믿을 수 없는 영화관부터 시작해서 황별이 작가님이 계속 앞으로 팔로잉 하셔도 여러분한테 절대 손해가 없는, 여러분한테 정말 재밌는 작품을 남기실 작가라는 걸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 저는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저는 사실 이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 마지막 작품이신 저기 뭐지 NPC 비긴즈 네. 그 사진 한 장의 무게 이후로 5년인가 5, 6년 만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사이에는 약간 팬데믹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왜냐면 독립 만화를 하다가 한 번 하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두 네, 번 하고. 그쵸.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이나 자연적인 현상인 이런 뭐 팬데믹이 더 영향이 컸었던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 황별 작가님이 그 사이를 그 많은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되게 이제 만화를 약간 약간 잠정 중단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이제 읽었었거든요. 얘기도 네. 듣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 멋진 작품을 내셨다는 게 결국은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이거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계시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작가로서 입장으로서 되게 굉장히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만큼 되게 멋있는 한 도약하시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감동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네. 뭐 사실은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고 자리를 잡아가는 독립출판을 했던 출판 만화 형태의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뭐 메이저한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바로 출판만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계속 끊임없이 웹툰이나 혹은 다른 데서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작가들이 사실은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값으로서 여러 작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황별이 작가고 뭐 사실 뭐 산호 작가님이나 뭐 수신 작가님이나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되게 어떤 상징적인 지금 현재를 잘 대변하고 있는 이 만화씬을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벌써 1시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 동안 저희가 그래서 이 하고 싶은 만화전 공개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띠는 이제 황별이 작가님 작품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 벌써 1시간 20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번 이 하고 싶은 만화전 할 때 마지막 공개 방송을 미학탐구회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방송보다 미학탐구회가 말이 많거든요.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쯤 되면 저는 항상 뭔가 이 행사 하고 싶은 만화전 전체 행사가 끝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요거 하고 나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공개 방송과 함께 이 하고 싶은 만화전 끝나는데 요 부분에서 멘트 한마디씩 하면서 정리를 하시죠. 임남 작가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미학탐구에도 꾸준히 오래 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제 하만전도 참여했었고 이번 년에는 이제 아쉽게 참여 못했지만 오늘 어제 뭐 그저께 피드 보면서 참여 신청하지 않은 게 조금 후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 오셔야죠. 내년에 이제 참가하는 걸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 뭔가 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굉장히 감동으로 와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행사가 더 잘 되고 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응원을 하고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뭔가. 네. 좋습니다. 다비님. 제가 이 행사 첫날부터 이제 받은 지령 중에 하나가 행사에 나온 신간들을
이제 회사 돈으로 구매하는 것. 이제 저희도 저의 첫 번째 아카이빙을- 미션이었죠. 네, 아카이빙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부스에 가서 신간만 샀거든요. 그 예전에 저희가 옛날에 미리 사둔 책도 있고 아니면은 또 오래된 책을 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살 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급하게 가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신간들이 있는데 또 여기 참여해주신 작가님들이나 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뭔가 많은 보물 같은 어떤 이 책들일까 하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행사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책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도움 주신 분들도 계시고 작가님들이나 또 참관객 분들까지 다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정 작가님.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하느라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계속 팔고 계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뭐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행사를 꿈꿔왔고 그리고 사이드입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물고 계신 거 아니죠?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메었는데 목이 메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말씀이 아시겠지만 원래 미학탐구에 인기 제일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공석이 많아서 구경하시느라 제가 홍보를 바빠가지고.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희 탓이죠. 네. 좀 아쉽고 근데 이제 어쨌건 방송으로 만나니까 근데 어쨌건 다른 것보다 오늘 문득 든 생각이 매년 이렇게 황별이 작가님처럼 이런 독립出版이나 출판 만화를 베이스로 활동을 잘해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가를 매년 미학탐구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한국 작가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번에 황별 작가님을 선택한 것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만전 자체가 자신의 이야기와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작 단계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고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형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만든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참 기분이 좋고 황별이 작가님을 선택한 게 참 우리가 의미가 있었다. 여기 자, 보면은 뜻깊죠. 마지막에 대사가 있어요. 이것만 읽을게요.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좀 잘 골랐고 하만전이 오랫동안 좀 이어지면서 이런 작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기록 삼아 또 남겨둘 말이 뭐냐면은 아직 하만전을 위해서 준비한 아이디어 다 안 깠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게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아직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베님 웃으시는데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시는 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내년엔 더 잘할 거고 내년엔 더 커질 거고 이런 것까지 된다고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여기까지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